양령이 한밤중에 편지를 남겨놓고 담을 넘어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령대군이 자신의 동생인 세종에게 세자의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똑똑한 충녕대군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 한 거다. 다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김시양이 쓴 자해필담을 보면은 양령대군은 세자가 되었을 때 태종의 뜻이 세종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척 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조실록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령대군은 세종이 부응한 바가 있음을 알고 즉시 미친 척하여 글을 못 읽겠다고 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양령대군이 충녕대군에게 왕세자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면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로는 더 이상 미친 척 할 필요가 없는데 양령대군은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과연 양령대군이 정말 미친 척을 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사료를 통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령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경기도 광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내려갈 당시에 양령대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평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냥이나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문제는 양령대군이 경기도 광주에서 끊임없이 말썽을 또 일으킵니다. 우선 양령대군을 당시에 모시고 있던 노비 중에 전송이라고 하는 노비가 있었어요. 양령대군이 이 전송에게 기생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런 부탁을 전송이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전송이 거절하자 양령대군이 성을 내면서 그 전송을 매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양령대군이 저렇게 하니까 이 힘없는 아랫사람이 뭐 어쩔 수가 없죠. 결국 연락을 해서 권류하라고 하는 기생을 양령대군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런 사실이 이제 조정에 알려지면서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당시 태종이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상황인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올라온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당장 양령의 처소에 드나들었던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그 양령에게 기생을 소개시켜줬던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오는데요. 상황이 광주에서 방비를 소홀히 하여 양령의 처소에 기녀를 드리게 한 자들과 기녀, 권류와 회한호를 가두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이 며칠 뒤에 태종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적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데 내시가 달려와서 태종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양령이 한밤중에 편지를 남겨놓고 담을 넘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령대군이 아버지가 자유롭게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또 간섭을 하니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담을 넘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태종이 곧바로 명을 내립니다. 상황이 근심과 한탄으로 식사도 전폐하고 즉시 광주로 사람을 보내 양령을 찾아오게 했다. 그가 그 도망간 아들놈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때 태종이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양령은 성품과 행실이 광패하고 망령되지만 내가 골육의 정으로 지방에 집을 마련해주고 국기를 누리며 편안히 살도록 해주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최근에 그가 광패하고 망령된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제 발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경기도 관찰사는 마음을 다해 찾아주길 바란다. 찾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 근데 이 양령의 가출이 그 양령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리인데요. 어리는 우리가 지난 사료 읽기 시간에 살펴봤지만 양령대군이 몹시 아꼈던 여인, 한밤중에 어리를 찾아가서 납치를 해왔던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양령대군이 어리를 좋아했는데 그 양령을 모시고 있던 아랫사람들이 양령의 가출 사건의 원인이 전부 어리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가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위협을 하고 압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리가 그 억울함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양령이 달아나자 여러 사람들이 그 허물을 애첩인 어리에게 돌렸다. 어리는 근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밤중에 목을 베어 죽었다. 저는 이 어리의 인생도 너무 불쌍한 게 어리는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양령이 나타나서 자기를 궁으로 납치를 해갔잖아요. 모든 상황이 어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자신에게 돌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했겠어요. 오히려 잘못을 따지자면 양령에게 따져야죠. 이게 어리의 잘못인가요?
결국 어리가 그 한밤중에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는데 이 소식을 나중에 태종이 듣고 이 어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리를 협박했던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양령의 유모인 약장, 기말로의 첩, 가희 등을 의군부에 가두게 하였다. 이들은 양령이 도망간 허물을 어리에게 씌우고 위세로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어리를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약장과 가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의군부에 가둬서 처벌을 했던 거죠. 어리가 그 핍박을 당하는 동안에 그 도망쳤던 양령대군은 어디로 갔을까요? 양령대군이 그 당시에 아차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이 양령대군의 그 도주 상황을 세종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양령이 도망하여 아차산에 올라가 날을 보내고 밤에는 노비 이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다 헤어져 발이 드러난 상태였다. 아니 무슨 가출 청소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세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한밤중에 산으로 도망을 다니고 노비의 집에 들어가고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정말로 양령대군이 전무후무한 캐릭터예요. 결국 양령대군이 그 노비 이견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견이 관청에 신고를 하면서 양령대군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견이 이 사실을 신고하니 상황이 효령대군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했다. 양령이 저물녘의 도성에 들어와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옷소매로 낯을 가리고 상황전에 나아갔다. 양령대군도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짓인 건 아는 거예요. 차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는지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령대군이 쫓겨난 뒤로 처음으로 태종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양령대군을 본 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도망쳤을 때 주상이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픔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너는 어찌 이와 같이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 동생 채종도 걱정을 많이 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함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행한 바가 몹시 폐악스럽지만 나는 특별히 부자의 정으로서 너를 가련히 여긴다. 뭐 어쨌거나 양령대군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부자의 정을 생각해서 여기서 더 확대하지는 않겠다. 돌아가서 반성하고 있어라. 뭐 이런 정도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령대군이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물러나왔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양령대군이 태종을 만나고 나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파를 탔다고 해요. 이 놀라운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양령이 상황의 하교를 듣고 방으로 물러나와 손수 비파를 타며 회개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용모와 행동거지도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악기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 광경을 들었던 당시의 내시가 그 양령대군이 비파를 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천성은 이와 같이 고치기 어렵구나. 오죽했으면 내시가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야, 양령제는 진짜 아무리 고쳐도 안 되겠다. 천성을 고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양령대군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태종이 신하들을 소집을 해서 양령대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말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특별히 양령대군도 불러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태종이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령은 하는 짓이 광폐하여 폐위하기는 했으나 서울 근방에 두고 목숨만은 보전해 주려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니 몹시 부끄럽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앞으로 양령이 또다시 법을 어긴다면 의정부가 잡아오든 육조가 잡아오든 나는 일체 상관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처분만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령대군이 국법을 어기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그냥 국법대로 처리해라. 신하들에게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양령은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인정이 개입될 수 없다. 만약 신하가 임금의 명을 범한다면 죽음을 내리는 법이 있을 따름이다. 양령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이것을 어찌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령 보고 너는 신하다. 신하가 임금의 명분을 범하면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더 말썽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태종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양령대군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도망쳤을 때 나와 대비는 너의 생사를 몰라 항상 눈물을 흘렸고 주상 역시 눈물을 흘렸다. 만약 너와 주상의 입장이 반대였다면
너는 주상과 같이 눈물을 흘렸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이고 세종대왕이 도망을 갔다면 네가 세종처럼 눈물을 흘렸겠느냐. 네 동생은 너를 위해서 저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줬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랑 동생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 아빠는 너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국가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짓이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너에게 매와 말을 줄 테니 사냥이나 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히 살도록 하라. 대신 국법은 어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양녕대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양녕대군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양녕대군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양녕대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매를 훈련시키는 기술자 3명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양녕대군은 오로지 사냥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매 훈련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왕 매를 주시는 김에 기술자도 한 3명쯤 보내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녕대군의 이 요청을 들은 태종이 당연히 어이가 없었겠죠. 태종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불초하여 네 몸 하나 잘 보전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물며 남을 잘 챙기겠느냐. 사람치고 누가 너를 좋아서 따르려 하겠느냐. 양녕대군이 사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태종이 단번에 거절을 하면서 너는 네 몸이나 잘 챙겨라. 사람치고 누가 널 좋아서 따르려 하겠냐. 사람 못 보내준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는 비록 잘하는 게 없지만 매를 조련하는 기술은 제법 능하니 별도로 훈련사는 필요 없을 듯 하구나. 그가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매 훈련은 잘 시키더라. 그러니 뭐 별도로 훈련사가 왜 필요하냐. 네가 알아서 잘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태종도 아들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 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붙잡혀오는 이런 장면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양녕대군은 태종의 바람처럼 남은 여생을 편안히 매사냥이나 하면서 무탈하게 잘 지냈을까? 근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양녕대군이 이 세종대왕 시기에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다음 2부에서 그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